현재 울버린은 사이트의 종류를 막론하고 슈퍼히어로 순위에서 늘 상위 랭크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선 울버린의 높은 인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견도 의뢰 접할 수 있는데, 울버린의 인기 배경엔 앞서 언급한 존 번의 영향도 있었지만 시대와 문화적인 간접적인 요인들도 있었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미국에서 벌어진 큰 사건들 중 정치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선사한 사건은 단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이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젊은 층에선 전통적인 법과 고전적인 영웅상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와 같은 시기에 미국 만화 시장에선 코믹스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더욱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소재들이 활용되기 시작한다. 이런 배경 속에 마블에선 스파이더맨의 적으로 등장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인기를 얻게 된 캐릭터가 있었으니 악당을 죽이는 악당 퍼니셔의 등장이었다. 이 시점부터 코믹북계에선 히어로뿐 아니라 안티히어로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퍼니셔의 등장으로부터 정확히 8개월 뒤 헐크의 적으로 등장한 빌런이 바로 울버린이었다. 물론 너무 명확하고도 모난 그의 캐릭터성은 당시의 작가와 독자들에겐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곤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확고한 그의 개성은 신의 한 수였음이 입증됐다. 바로 배드에스 감성 전성시대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배드에스란 우리말로는 나쁜 놈 간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거칠고 제멋대로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을 뽐내는 인물들에게 붙는 수식어였다. 대표적인 예로 서양의 무법자 블론디나, 그를 모티브로 한 뱀프맨이 있을 수 있고, WWE의 살아있는 전설 언더테이커도 한때 더 아메리칸 배드에스라는 별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쉽게 말해 영화판 아이언맨이나 데드풀이 약간 배드에스적 느낌을 소유하므로도 그저 보고만 있어도 뭔가 속 시원하고 재밌는 캐릭터를 구축한 것처럼 거의 배드에스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울버린은 미국인들 사이에선 큰 인기를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울버린의 막 나가는 설정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 과격한 언행은 기존의 긴장감 있던 분위기를 단 한 컷 만에 망쳐버린 적이 있었다. 미성년자였던 메리제인과의 성관계를 시도했다거나 어린아이를 가차없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틈만 나면 이성을 잃어 엑스맨들을 고생시키거나 작전은 개뿔 무조건 돌진하는 무대뽀 심성으로 사이클롭스와의 대립 또한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영화에서도 아주 잘 표현됐다. 사실 코믹을 실사화하는 작업 자체가 원작의 설정과 스토리를 전부 살릴 수 없다는 건 이해하나, 엑스맨과 울버린 시리즈의 경우엔 각색이 과해도 너무 과해서 원작 팬들의 실망이 클 때가 종종 있었다. 특히나 20세기 폭스사의 설정 파괴 용인과 설정 모순에 대한 미조치는 자기네들 영화관에 충돌까지 일으켜 세이버투스만 놓고 봐도 엑스맨 1편에선 대사라곤 으르렁밖에 없던 매그니토의 꼬봉이 엑스맨의 탄생, 울버린에선 주인공의 형이 돼버렸을 정도다. 그것도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보게 된 이 장면은 원작 팬들에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에 개봉한 더 울버린의 경우 인물 간의 관계조차 원작과 너무 달라서 영화를 보다가 가끔 헷갈릴 정도였다. 먼저 유키오는 원래 야시다 신겐의 부하로 울버린을 암살하려다 되려 울버린에게 반해버린 인물이었고, 야시다 신겐은 영화에서의 찌질하고 약한 조연급 캐릭터가 아닌 울버린을 목것만으로도 발라버린 강력한 끝판왕 보스의 느낌이었다. 그의 딸이자 울버린의 연인인 마리코는 아버지에 의해 노브로와 약혼한 정도가 아닌 정략결혼까지 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비운의 여성이었다. 실버 사무라이 역시 로봇이나 수트가 아닐 뿐더러 대상인물도 야시다 할배가 아닌 그의 아들 야시다 신겐의 서자인 하라다, 즉 원래는 이 인물이 실버 사무라이다. 울버린 시리즈뿐 아니라 엑스맨 시리즈 역시 많은 각색이 있었는데, 아포칼립스에서 진 이렘과 울버린이 웨펀 X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났다는 설정은 당연히 없던 이야기로, 각색에 관해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어떻게든 울버린을 등장시키고자 했다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망언도 있었다. 감독 이야기가 나온 김에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원작 설정을 가끔 과하게 변경하는 경향이 있어 엑스맨 팬들의 원성을 사곤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울버린의 슈트였다. 기본적으로 슈퍼히어로의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을 만큼
슈트의 중요성은 말해봤자 입만 아플 정도지만 싱어 감독은 이를 대차게 무시한 채 울버린에게 가장 상징성 있는 노란색이 아닌 검정 가죽 슈트를 착용시키고 말았다. 영화 엑스맨 시리즈 중 가장 수작으로 평가되는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매튜 본 감독에게 메가폰이 넘어가면서 원작의 노란 유니폼이 등장해 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나 휴잭맨은 카메오로 등장하는 바람에 슈트 착용샷을 볼 수 없었고 다시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맡게 되면서 앞으로도 엑스맨에서 노란 슈트를 착용한 울버린의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유니폼에 관해 영화 더 울버린을 담당했던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다른 히어로들과 달리 어둡고 피 튀기는 울버린에게 노란 슈트를 입히는 건 분위기를 해칠 것 같다는 수긍이 갈만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휴잭맨 역시 유니폼 착용에 관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했었지만 더 울버린 삭제 장면에선 이런 씬이 있긴 했다. 휴잭맨 자체에서도 사실 매우 치명적인 설정 오류지만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휴잭맨이 울버린 역에 처음 캐스팅됐을 당시엔 이 이유로 인해 엑스맨 팬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으니 바로 울버린의 신장 문제였다. 휴잭맨의 경우 무려 190cm에 가까운 장신입니다. 늘씬한 체형을 가져 어쩔 땐 젠틀함까지 느껴지지만 원작 속 울버린은 약 160cm의 단신에 돌덩이 같은 몸매의 소유자로 여성들과 함께 있는 장면에선 굴욕적인을 넘어 그냥 캐나디언 촌놈 같은 이미지였다. 다행히도 휴잭맨의 카리스마와 연기력은 새로운 이미지의 울버린을 탄생시켰고 관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며 울버린 하면 휴잭맨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가 되었다. 울버린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울버린 휴잭맨. 업무상 이유로 한국을 자주 오갔던 아버지의 영향과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등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어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한 그는 사실 엑스맨 이전까지 영화계에선 무명 배우에 불과했다. 아니, 애초에 울버린도 휴잭맨은 아니었다. 영화 엑스맨의 기획이 시작된 1990년대 마블 측에선 울버린 역으로 밥 호스키스가 적격이라 판단했으나 성사되진 않았고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공식적으로 엑스맨을 담당하게 되자 러셀 크로우를 다음 대상으로 점찍는다. 하지만 울버린 역을 제안받았을 당시 그는 글라디에이터 촬영을 막 끝낸 상태였고 울버린과 막시무스의 이미지가 겹친다고 생각해 이를 거절했다. 이에 브라이언 감독은 제작진과 약 50여 명의 배우들을 모아놓고 오디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중엔 러셀 크로우의 친한 동료로 오디션에 참여해볼 것을 권유받은 휴잭맨도 있었다. 그러나 제작진이 최종적으로 낙점한 건 스코틀랜드 출신의 더 그레이 스콧이었고 그렇게 아다만티움 클로는 휴잭맨의 손에는 채워지지 않는 듯했다. 그런데 당시 더 그레이 스콧이 악역을 맡았던 미션 임파서블 2의 촬영이 지연돼 버리면서 그 역시 울버린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에 제작진은 오디션에서 그 다음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숨은 진주 휴잭맨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계속되는 배우 변경에 더해 앞서 설명한 신장 문제 그리고 휴잭맨의 출신이 캐나다가 아닌 호주라는 점까지 더해져 팬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그도 그럴 것이 1989년 방영된 엑스맨 애니메이션 프라이드 오브 엑스맨에서 울버린 역을 담당했던 성우가 호주 억양을 사용해 팬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매드맥스, 크로코다일 던디 등 호주 영화의 성공을 이용해 울버린도 원래는 호주 출신이었다는 식의 설정 변화를 주려는 마블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복합적인 배경에 더해 결국엔 무명 배우가 울버린으로 발탁된 상황은 엑스맨 영화화를 고대하던 팬들의 입장에선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나 그 무명 배우는 다른 사람이 아닌 휴잭맨이었다. 분장이 아닌 풍부한 수염, 울버린과 같은 근육질의 몸매, 특유의 배드에스 감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카리스마, 그리고 이 모든 걸 돋보이게 한 수준 높은 연기력까지 휴잭맨은 마치 울버린을 위해 태어난 배우 같았다. 이와 함께 영화까지 흥행에 성공하자 매번 거절당하며 오디션장을 떠돌던 휴잭맨은 단숨에 월드스타 반열까지 올랐고 이젠 뭐 휴잭맨이 아닌 울버린은 상상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휴잭맨 또한 무려 16년간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운동하는 등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울버린이 울버린답도록 유지하고 본인도 즐겨왔지만 로건과 달리 휴잭맨에겐 힐링 팩터가 없다. 마지막을 고한 휴잭맨과 마찬가지로 절대 죽지 않을 것 같던
그리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 같던 울버린은 2014년 발매된 데스 오브 울버린을 통해 독자들과의 작별을 고했다. 어느 날 등장한 신종 바이러스가 몸을 잠식하는 바람에 힐링 팩터를 잃게 된 울버린은 판타스틱 4 리드 리차드 박사의 권유로 섬에 들어가 칩거 생활을 하던 중 암살자들에게 공격당한다. 이에 로건은 클로도 꺼내지 못한 채 맨주먹으로 싸워야 했으나 역으로 이들을 물리치고 암살자들을 고용한 정체불명의 의뢰인을 찾아 나선다. 그렇게 바이퍼, 데스 스트라이크, 오군을 거쳐 이들의 배우 인물이 바로 웨폰 X 프로그램을 집도한 코넬리우스 박사라는 걸 알게 되고 박사의 이름만으로도 무언가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로건은 클로 모형의 쇠붙임한 팔에 두른 채 박사의 시설에 혈혈단신으로 쳐들어간다. 인간들을 납치해 사이코패스적인 실험을 또다시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에 분노한 울버린이 박사에게 달려드는 순간 박사는 울버린의 눈앞에서 피실험체들에게 아다만티움을 주입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뒤 도망쳐버린다. 코넬리우스와 실험체들 사이에서 고뇌에 빠진 울버린은 하는 수 없이 본인의 클로를 꺼내들고 실험체 먼저 구하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다만티움 용액이 울버린의 전신을 뒤덮어버리고 만다. 이후 옥상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한 코넬리우스가 피신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바로 그때 실험체들을 구해낸 울버린이 그것도 아다만티움을 뒤집어 쓴 채 등장하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는 걸 막아낸다. 힐링 팩터도 없는 상태로 아다만티움을 뒤집어 쓰고만 울버린. 120여 년을 그것도 뮤턴트로 살아온 남자는 결국엔 가장 영웅적인 모습으로 가장 울버린다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다. 이후 연재된 데스 오브 울버린 데드풀 앤 캡틴 아메리카에서 스티브와 데드풀이 울버린의 죽음을 애도하던 중 울버린의 피가 묻은 칼의 존재를 생각해내고 이를 손에 넣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데드풀은 이 칼을 인간을 DNA만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터 앞까지 가져간 뒤 생각에 잠기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된다.